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 나를 가둔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아비에게 세상의 소음은 사치였기에 나는 스스로 말하는 법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견고한 침묵의 벽을 뚫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는 아픈 소식. 그 슬픔의 무게가 1년 전 나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 멈춰버린 심장이 다시 고통스럽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떠난 이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은이가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굳게 닫혔던 입술을 떼려 합니다. 나의 속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지에도 무게가 있다면 아마 이 방의 먼지가 가장 무거울 것입니다.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든 한 줄기 빛. 그 빛 속에 춤추는 은색 먼지들은 마치 떠난 자들의 영혼처럼 고요합니다. 1년 전 세상을 호령하던 변호사 민혁의 시간은 이 방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오늘도 말하지 않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린 지 오래고 목소리를 내는 법은 잊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아비가 선택한 가장 아픈 참회였으니까요. 아빠 힘들지? 사랑해. 갑자기 정적을 깨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 낡은 하은이의 인형이 스스로 배를 눌러 내뱉는 인색한 위로입니다. 민혁은 눈을 감습니다. 그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송곳입니다. 그의 심장을 찌르고 1년 전 그 비정한 10분의 기억을 후벼 파는 독침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먼지 쌓인 텔레비전 화면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은 평소라면 무시했을 소음이었지만 그 단어 하나가 민혁의 멈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20분. 고작 그 20분 때문에 아이가. 민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 뒤로 거대한 병원의 로고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수술을 위해 응급 환자 방치. 자막이 민혁의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1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10분의 죄가 누군가에 의해 20분의 악행으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명품 시계를 바라봅니다. 8시 48분. 딸의 심장이 멈췄던 그 시간에 박제된 시계.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그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유령의 발소리처럼 틱하고 한 칸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청일까요? 아니면 딸이 보낸 신호일까요? 민혁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낸 20분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시계가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문고리를 잡은 민혁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메마른 피부 위로 굵은 정맥이 요동칩니다. 1년입니다. 이 문지방 하나를 넘는데 꼬박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보호해주던 저 안온하고 비겁한 먼지 구덩이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기익.
윤아류가 마른 경첩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것은 폭력적인 햇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길든 민혁의 눈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쓰라리게 감겼습니다. 세상은 민혁의 부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전히 눈부시게 시끄럽고 잔인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민혁은 마치 깊은 바다에서 막 건져 올려진 물고기처럼 입을 벌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매연 섞인 도심의 공기가 목구멍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발바닥의 감각이 낯설어 그는 몇 번이고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엄마의 눈동자가 민혁의 등 뒤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한다는 성민병원은 거대한 성벽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은 정오의 태양을 반사하며 오만하게 번뜩였습니다. 저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는 정교한 계산기들이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민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광활했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두툼한 카펫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가난한 자들의 한숨 따위는 비웃는 듯 화려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구석진 벤치에 몸을 숨기듯 앉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1년 전 차가운 수술실 문 앞에서 하은이를 떠나보낼 때 맡았던 바로 그 죽음의 향취였습니다. 귓가에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하은이 좀. 애원하던 아내의 목소리와 지금 VIP 수술이 급해서 잠시만 대기하십시오라며 무미건조하게 답하던 간호사의 뒷모습, 그 찰나의 기억이 민혁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병원장 나오라고 해! 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갑자기 로비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그 여자,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대리석을 손바닥이 벌겋게 붓도록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푹 꺼진 눈동자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갈라진 목소리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쉬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보안팀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세요.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은 마치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직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말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20분만, 딱 20분만 일찍 수술실에 들어갔어도 살 수 있었다는데 그 20분 동안 당신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정희의 절규는 대리석 바닥을 타고 민혁의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고 거대한 슬픔의 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대응은 차가웠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셋이 달려와 정희의 마른 팔을 낚아챘습니다. 짐짝처럼 끌려나가던 정희가 바닥을 긁으며 저항했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내 아이 살려내. 이 나쁜 인간들아.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로비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희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굴러왔습니다. 민혁의 구두 바로 앞에 멈춰선 것은 굽이 다 닳아 가죽이 벗겨진 낡고 초라한 단화였습니다.
민혁은 그 신발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신발은 1년 전 자신을 떠나던 아내 은수의 신발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신발 한 짝 새로 사지 못했던 아내. 딸의 장례식이 끝나던 날, 은수는 민혁이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선물한 2,8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 10분의 침묵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죄인일 뿐이야. 그날 이후 민혁은 단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희의 저 초라한 신발이 민혁의 시계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왜 아직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느냐고. 민혁이 떨리는 손을 뻗어 정희의 신발을 집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오만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다가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폭.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정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비싼 가죽 구두가 민혁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향했습니다. 칼날처럼 세워진 정장 바지주름,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차갑고 매끄러운 미소의 남자. 민혁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얼굴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과거 민혁의 밑에서 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라고 가르쳤던 민혁이 가장 아끼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민혁의 빈자리를 꿰차고 앉아 병원의 뒤처리를 전담하는 해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희의 옆을 지나며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니, 20분이 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공연히 힘 빼지 마시고 합의금이나 챙기세요. 물론 소란 비운 업무방해죄는 빼고 말입니다. 그 비릿한 목소리가 민혁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1년 전 딸을 잃은 자신에게 스스로 내뱉었던 독설들이 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정희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저 최 변호사는 지금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1년 전 딸의 목숨보다 성공을 먼저 계산했던 과거의 민혁 그 자체였습니다. 거울 속에 갇혀있던 악마가 밖으로 나와 무고한 여인을 짓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혁의 손목에서 1년 동안 죽어있던 명품 시계가 다시 한번 틱, 틱 소리를 내며 거칠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은이의 심장 소리였고 민혁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민혁은 처음으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굳어버린 성대가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1년 만에 터져 나오려는 그 무거운 첫마디는 과연 누구를 향한 심판이 될까요? 정희는 바닥을 기어 최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그녀를 매정하게 걷어찼습니다. 그 순간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민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먼지 묻은 코트 자락이 대리석 바닥을 훑쳤습니다. 민혁은 발치에 놓인 정희의 낡은 신발을 소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정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등이 들썩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울음소리가 마치 1년 전 자신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지 못한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발치에 놓인 정희의 낡은 신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굽이 다 닳아버린 그 신발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1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몸이 삐걱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갑고 초라한 신발 한 짝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질구질한 것들에 마음을 쓰십니까, 선배님?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민혁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최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민혁이 가장 아끼던 후배였지만 이제는 민혁이 가장 혐오하는 성공에 미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반짝이는 명품 구두로 바닥을 툭툭 치며 민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지내시더니 고작 이런 여자 편을 들려고 나오신 겁니까? 법은 돈과 힘이 있는 사람 편이라는 거 저한테 직접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최 변호사의 심장을 꿰뚫을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정희는 자신의 신발을 든 채 다가오는 민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정희의 맨발에 그 낡은 신발을 직접 신겨주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그녀의 발등 위로 민혁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민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민혁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희의 물음에 민혁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수첩을 본 정희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내쫓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 변호사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하기 직전인 분이 누굴 돕겠다는 겁니까? 선배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병원은 선배님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20분? 그건 법정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시간일 뿐이라고요. 최 변호사의 독설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민혁의 손목에 차여 있던 그 명품 시계가 병원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계는 민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그 침묵의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민혁은 정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의 벽을 뚫고 당당하게 로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최 변호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민혁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옆에서 흐느끼는 정의의 거친 숨소리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은둔 변호사와 자식을 잃은 가난한 어머니가 거대한 권력을 가진 병원을 상대로 잃어버린 20분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무모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혁은 정의를 이끌고 자신이 과거에 운영했던 법률사무소 건물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간판도 떼어지고 먼지만 가득한 폐허 같은 곳이었지만
민혁에게는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아지트였습니다. 그는 열쇠로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린 사무실 안에는 민혁이 한창 잘 나갈 때 쓰던 법률 서적들과 서류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아이 사건을 봐주시는 건가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훑어내고 정희를 낡은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병원 기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가들이 사진 한 장 속에서 숨겨진 빛을 찾아내듯 민혁은 병원 기록의 행간 사이에서 거짓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녀가 겪은 일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 적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의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 10분 응급실 도착, 8시 30분 긴급 수술 결정. 그리고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방치되었던 그 지옥 같은 20분. 민혁은 8시 50분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신의 딸 하은이가 사망했던 시간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민혁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사무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혁과 정희,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오직 진실이라는 희망의 실타래를 찾기 위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밴 낡은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의를 외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던 민혁의 아지트였지만 딸 하은이를 잃은 지난 1년 동안 이곳은 그저 시간이 멈춘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정희가 가져온 수술 기록지와 진료 차트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옆에 앉은 정희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민혁의 손끝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병원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할 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이 남자가 정희에게는 마지막 남은 구원줄이었습니다. 정희는 혹시라도 민혁의 집중을 방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그 사라진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그저 그날따라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서 순서가 뒤로 밀린 것뿐이라고만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그 차가운 복도에서 숨을 못 쉬어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는데 말입니다.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기록지 하단에 적힌 검은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오후 8시 10분 수술 결정, 오후 8시 30분 수술실 입구 도착, 그리고 한참 뒤인 오후 8시 50분 수술 시작. 민혁은 과거의 수만 장의 복잡한 서류 속에서 단 하나의 허점을 찾아내어 승소로 이끌던 전설적인 변호사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말을 잃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날카로운 법률가적 분석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에 이 20분의 공백은 마치 누군가 칼로 오려낸 듯 부자연스러운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치명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메모지에 글을 적어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있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배경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진실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가방 안쪽에서 낡고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수술실 문 앞에서 신음하며 차례를 기다릴 때 너무나 무섭고 억울한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찍어두었던 짧은 영상들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커다란 모니터 가득 1년 전 그날의 비극적인 병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정희는 미친 사람처럼 간호사의 하얀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먼저 봐주세요. 숨을 못 쉬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귀찮다는 듯 정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수술실이 다 찼다니까요. 더 급한 환자부터 수술해야 하니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소란 피우시면 보안요원 부릅니다. 민혁은 이 장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영상을 아주 느리게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민혁의 눈동자가 화면 오른쪽 구석에 위치한 유리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수술실 입구를 비추고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문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증거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던 그 집요한 습관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민혁은 유리문에 비친 반사광 부분을 수십 배로 확대했습니다. 화면은 거칠고 흐릿하게 깨졌지만 그 안에는 병원이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술실이 가득 찼다던 그 시간에 수술실 안에서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리문에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고급 양복을 입고 가슴에 금색 배지를 단 남자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르며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고 웃고 있는 병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민혁의 팔 근육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억지로 참느라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굵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손목에 감긴 묵직한 황금 시계가 전등 불빛 아래서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는 마치 아빠만 살았느냐고 꾸짖는 딸 하은이의 목소리가 되어 민혁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1년 전 민혁도 저 병원장처럼 VIP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의 수술을 뒤로 밀어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모니터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1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의 반복이었습니다. 수술실은 비어있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모임을 위해 수술이 급한 어린아이의 목숨을 복도 끝으로 밀어두었던 것입니다. 병원이 말한 응급 환자는 생사가 오가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채워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도둑맞은 그 20분은 한 아이의 숨소리가 잦아드는 시간이었고 병원이 양심을 팔아치운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화면 속 유리문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보다 저런 게 먼저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는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들은 저 안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다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희의 처절한 곡소리가 사무실 벽을 타고 무겁게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비겁한 자신과 싸우는 일이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하은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민혁은 다시 수첩에 꾹꾹 눌러 글을 적었습니다. 이 20분의 기록은 병원이 조작한 가짜입니다.
저 유리문에 찍힌 남자들의 정체를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내겠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들을 보호한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민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천으로 감싸두었던 낡은 카메라 한 대를 꺼냈습니다. 비록 사진 찍는 법을 따로 배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 카메라는 법전보다 강력한 그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민혁은 정성스럽게 렌즈를 닦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때 묻은 과거를 씻어내고 진실만을 보겠다는 맹세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혁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법전 뒤에 숨은 변호사가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진실의 현장을 누비는 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낡은 갈색 코트를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정의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들려오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전진하라는 딸 하은이의 응원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민혁의 코트 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은 번쩍이며 밤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끝에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이기조차 힘든 최고급 한정식 집, 청운가게 육중한 대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영상 속 유리문에 비쳤던 그 비정한 남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은밀한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였습니다. 민혁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가에서 하얀 입김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에는 정의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무기인 낡은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그는 늘 법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말과 서류로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말을 잃었고 법전 대신 렌즈를 통해 진실을 포착해야 하는 낯선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청운각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가슴에 금색 배지를 단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바로 그날 아이의 수술실 앞에서 병원장과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오던 그 권력자였습니다. 이어 병원장 박만수도 얼굴 가득 비굴한 미소를 띄우며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저들의 추악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셔터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혁은 숨을 멈춘 채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병원장이 권력자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파한대소하는 장면들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1년 전 하은이의 수술을 20분이나 미뤄가며 민혁이 지키려 했던 그 비겁한 평화가 사실은 이런 추악한 뒷거래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음을 민혁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가로등 불빛이 민혁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담벼락 뒤를 수색하던 경호원들이 민혁의 발목을 낚아챈 것입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코트 안쪽으로 감싸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민혁의 머리 위로 무거운 구두발이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카메라 아니야? 사내들은 민혁의 품에서 강제로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쩌적 소리와 함께 값비싼 렌즈가 박살이 났습니다. 민혁은 깨진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사내들은 무자비하게 민혁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민혁의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찰나 민혁은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차는 비명을 지르며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혁은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지하 냉동 창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병원장 박만수가 비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공구 가방을 뒤적이며 차가운 금소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 당신 예전엔 참 우리랑 호흡이 좋았잖아. 기억 안 나? 그 건방진 의료사고 유가족들. 당신이 법전 휘둘러서 다 입 닥치게 만들었을 때 말이야. 그때 우리가 챙겨준 돈으로 그 시계도 사고 집도 산 거 아니야? 박만수는 민혁의 손목에 걸린 황금 시계를 구두 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진흙과 핏물이 범벅이 된 시계는 이제 성공의 훈장이 아니라 민혁의 영혼을 갉아먹는 차가운 수갑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박만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들과 한 배를 탔던 가장 유능한 사냥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안 그래? 박만수의 신호에 사내 하나가 민혁의 허벅지를 무거운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두 칸은 끔찍한 소리와 함께 민혁의 비명이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민혁의 온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카메라를 쥐었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바닥을 긁었지만 민혁은 결코 굴복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만수가 민혁의 다리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는 순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호원 강석이 나섰습니다. 그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하지만 눈빛에 도끼보다는 절망이 서린 남자였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 죽이면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 제가 좀 더 구슬려 보죠. 내일 법정 증언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만수는 침을 뱉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적당히 하고 치워. 내일 아침까지 답 안 나오면 그냥 저기 바다에 던져버려. 지하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강석은 민혁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민혁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강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꺼내 민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몰아쉬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이런 거 전문이었잖아. 법으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강석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습니다. 내 딸이야. 저 병원 놈들이 수술비 명목으로 내 영혼까지 털어갔는데 이제 와서 수술실이 없다고 애를 내보내겠대. 당신이 그 잘난 머리로 나랑 계약 하나 하자. 내가 당신 여기서 빼내줄 테니까 당신은 내 딸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저 병원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그리고 내 딸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받을 수 있게 돈이랑 길 만들어. 민혁은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강석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딸 하은이를 잃기 직전의 자신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강석의 손등 위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약, 속, 안, 다. 강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민혁의 다리에 묶인 줄을 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벅지를 칼로 찔러 피를 냈습니다. 도망치다 나랑 싸웠고 당신은 창문 너머로 굴러떨어진 걸로 하겠어. 다리 끌고서라도 갈 수 있겠지. 강석은 박살난 카메라에서 메모리 칩을 꺼내 민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민혁은 으스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어두운 환기구 구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길을 기어서 민혁은 도심의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때는 남을 짓밟기 위해 올랐던 그 법정의 계단을 이제는 자신의 다리를 희생해서라도 올라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혁의 양복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악마와 거래를 하고서라도 그는 돌아왔습니다. 정의에게 약속했던 그 20분의 진실을 세상에 터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들어오는 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민혁은 부러진 다리를 지팡이 삼아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피 묻은 메모리 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2호. 법정 실내를 감도는 공기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정희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연신 손을 떨었습니다. 건너편 피고인석에는 병원장 박만수가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여유롭게 안경을 닦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측, 더 이상의 증거나 증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로 변론을 종결. 그때였습니다. 법정의 육중한 뒷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간신히 버티고 서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사진 속 민혁의 모습처럼 거칠게 자란 짙은 수염은 피와 흙먼지로 뒤엉켜 있었고 한때 날카로운 선을 자랑하던 그의 양복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의가 비명을 지르듯 입을 막았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여유가 사라지고 잿빛 공포가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왼쪽 다리를 힘겹게 끌며 법정 복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점처럼 찍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으스러진 다리의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민혁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혁이 증언대에 서자 병원 측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몰골을 보십시오. 정신 이상자의 난입입니다. 민혁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작고 낡은 메모리 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남을 짓밟고 얻어낸 그 시계의 무게가 오늘따라 민혁의 손목뼈를 부러뜨릴 듯이 압박해왔습니다. 민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법정 앞에 비치된 종이에 글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도둑맞은 20분의 진실. 이 안에 저들이 죽인 아이의 비명과 저들이 마신 술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은 민혁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 민혁의 눈동자처럼 수많은 법전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겠다는 변호사 시절의 집요함이 다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법정 안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1년 전 그날의 수술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희가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을 때 수술실 안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박만수 병원장과
권력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아이를 방치하고 안에서 파티를 했다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규했습니다. 조작입니다. 저 벙어리 놈이 돈을 노리고 꾸민 가짜 영상이라고요. 하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혁이 잘 나가던 시절 병원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받았던 은밀한 입금 내역과 장부였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박만수뿐만 아니라 민혁 본인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분노와 결의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변호사님, 왜 당신까지? 정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민혁은 정의를 향해 아주 느리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미소이자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유인의 미소였습니다. 그때 법정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경호원 강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진 속 강석의 모습처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박만수 원장이 이 변호사님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던 모든 녹취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요.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민혁은 힘이 풀린 듯 증언대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부러진 다리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와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 하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황금 시계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1년간 멈춰있던 민혁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꺼지자 장내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엄마를 찾던 그 시각, 수술실 안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던 의사들의 얼굴이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혁은 증언대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혁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흙먼지 묻은 양복은 그가 얼마나 험한 길을 돌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재판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병원의 추악한 일들을 덮어주며 기록해온 장부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법정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뇌물 액수와 병원장 박만수의 지시로 은폐했던 의료사고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장부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인간이 변호사였다니. 병원장 저놈은 정말 악마구먼.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규했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저 장부 강민혁이 지어낸 소설이라고요. 하지만 민혁이 제출한 입금 내역과 녹취록 앞에 박만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그런 민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하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들을 처단해주는 민혁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은 정의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저 악당들은 곧 수갑을 차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만수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민혁을 빤히 쳐다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강민혁 씨, 참 대단하십니다. 본인의 죄까지 고백하며 정의로운 척하시다니. 그런데 말이죠. 변호인이 가죽 가방에서 아주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조각 하나가 빠졌더군요.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과연 당신을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정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김정혜 씨, 당신 곁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이 남자가 1년 전 자신의 친딸 하은이를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이유는 이 서류 안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누군가의 지시로 수술 순서가 강제로 뒤바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장님, 내일 증인으로 이 서류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해 강민혁 씨가 숨기고 있는 가장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법정안은 다시 한번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었던 정의의 눈동자에 의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만수 병원장은 그제야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민혁, 혼자만 살겠다고? 아니, 넌 우리보다 더한 지옥으로 가게 될 거야. 민혁은 자신이 세운 정의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이제 법정의 공기는 정의가 아닌 민혁을 향한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법정의 불이 꺼진 뒤에도 민혁은 한참을 증언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던진 당신 딸을 죽게 한 진짜 이유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혁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방청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정의의 눈빛은 이미 신뢰에서 의욕으로 다시 차가운 경멸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혁은 절뚝이며 법원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오는 대신 1년 전 은수와 하은이가 머물던 옛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낯선 이의 온기가 흐르는 곳이었지만 그는 그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빠, 나 1등 했어. 환청처럼 들리는 하은이의 목소리. 민혁은 주머니에서 박살난 카메라의 메모리 칩을 꺼내 만져보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건만 정작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가장 추악한 진실이 이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혁은 정의가 머무는 임시 숙소를 찾았다. 정의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가세요. 당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었어. 내 아이를 이용해 당신의 죄를 씻으려 한 비겁한 괴물. 문 너머로 들리는 정의의 절규는 민혁의 성대를 다시 한번 굳게 닫아버렸다. 민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먼지 쌓인 방 한구석, 하은이의 녹음 인형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인형의 배를 눌렀다. 아빠, 힘들지? 사랑해. 수천 번도 더 들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민혁은 인형의 뒷덜미에 삐져나온 작은 실밥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 실밥을 잡아당기자 인형의 손뭉치 사이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과 낡은 SD 카드 하나가 툭 떨어졌다. 종이에는 하은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빠 책상 밑에서 이거 주웠어. 아빠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면 쓰라고 내가 숨겨둘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빛을 찍는 사람이니까.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하은이가 아빠의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초점은 흐릿하고 구도는 엉망이었지만 그 사진 속에는 민혁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진실의 빛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 담긴 하나의 음성 파일. 하은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혼자 녹음한 것이었다. 아빠, 울지 마. 아빠가 VIP 그 아저씨 수술 먼저 해야 한다고 전화하는 거 들었어. 괜찮아. 아빠는 그래야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나는 아빠가 행복하면 돼. 아빠,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사랑해. 민혁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은이는 알고 있었다.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성공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아이는 아빠를 원망하는 대신 아빠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10분을 내어준 것이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었다. 민혁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비겁한 죄책감은 이제 뜨거운 속죄의 의지로 치환되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황금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의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초침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그래, 하은아. 아빠가 이제 진짜 아빠가 될게. 그는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이번엔 숨어서 찍는 파파라치의 카메라가 아니었다. 진실을 세상에 포유할 변호사의 심장과 사진가의 눈을 동시에 품은 채 그는 마지막 전쟁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최종 공판일. 법정은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고 박만수 병원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는 민혁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리며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 강민혁은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가 제출한 증거가 과연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과실일 뿐이며 병원 측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독설이 이어질 때 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부러진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침묵이 흘렀다. 10초, 20초. 사람들은 그가 역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민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는 비겁한 죄인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1년 만에 터져나온 민혁의 첫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자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1년 전 아이의 미래보다 성공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VIP를 위해 딸의 수술을 10분 미뤘고 그 대가로 이 시계를 찾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손목에서 황금 시계를 풀어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시계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비겁한 10분의 대가로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박만수 원장님과 최 변호사님,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도둑질한 그 2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미래였고
어머니의 삶이었으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민혁은 하은이의 SD카드에서 출력한 사진들을 법정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병원의 화려한 로비가 아니라 차가운 복도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한 채 와인잔을 부딪히던 저들의 그림자였다. 당신들은 20분을 계산기로 두드렸겠지만 그 20분은 아이가 홀로 견뎌낸 고통의 무게를 당신들이 아십니까? 당신들이 마신 와인 한 잔의 가치였을지 모르나 여기 계신 어머니에게는 영겁의 지옥이었습니다. 민혁의 변론은 피를 토하는 절규였다. 그는 법전을 인용하는 대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저들의 오만함을 사진가적 시선으로 해부했다. 빛을 독점하려 했던 자들이 만들어낸 그 짙은 어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삼켰는지 낱낱이 고발했다. 최 변호사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건 법률적 변론이 아닙니다. 감정 호소일 뿐입니다. 재판장이 엄하게 꾸짖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대리인. 증인의 진술을 계속 듣겠습니다. 민혁은 마지막으로 정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정희 씨,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아이가 그 20분 동안 얼마나 용감하게 버텼는지, 그리고 저들이 그 20분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민혁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고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겨 달아나듯 퇴정했다. 승소는 확정적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표정에는 환희 대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박만수 병원장과 관련자 전원 구속. 병원은 유가족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의 기폭제가 되었다. 민혁 역시 자신의 과거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했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한 달 뒤 민혁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하은이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듯 하얀 안개꽃 한 다발과 새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정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변호사님, 아니 선생님. 그날 법정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저는 아이를 웃으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만의 시계를 다시 맞추길 바랍니다. 민혁은 하은이의 사진 앞에 깨진 황금 시계 대신 시장에서 산 저렴하고 튼튼한 전자시계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빛은 필요 없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납골당 밖으로 나왔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선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혁은 그 노을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천천히 셔터를 눌렀다. 찰칵 하는 소리가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소리로 들렸다. 그는 강석의 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강석은 민혁 덕분에 딸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민혁은 자신의 낡은 은신처로 돌아왔다. 암막 커튼을 걷어내자 달빛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는 여전히 춤추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빛의 요정들처럼 경쾌하게 움직였다. 민혁은 하은이의 인형을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깊게 잠들지 못했던 그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초침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른 숨소리였다. 잘 자, 하은아. 민혁은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하은이는 그가 찍어준 사진 속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멈췄던 민혁의 시계는 이제 정오를 지나 새로운 하루를 향해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딸을 잃은 10분이었고 누군가에겐 아이의 생명이 꺼져간 20분이었습니다. 화려한 황금 시계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던 그 비정한 시간들. 침묵하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요는 입을 닫았을 때가 아니라 감춰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진가로서 여러분의 삶이 숫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깊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의 스케치였습니다.